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이혼을 하였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해요. 심지어 얼마 전에 한 이혼이라 모든 과정을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서 이혼했구나 하고 다시 나의 삶을 살아가면 되겠지만 도저히 혼자서만 안고 가기엔 속이 문드러질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어요. 글솜씨가 부족할지라도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평범하고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제 결혼 생활이 깨지기 시작한 건 우연히 지극히 평범한 어느 날 저희 동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 들렀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파트 단지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어요. 원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으면 더 궁금하고 더 보고 싶고. 그래서 저도 그곳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말이에요. 그때 동네 반장 아주머니가 제게 후다닥 달려오더군요. 자기야, 이게 대체 뭐야? 아니, 저 남자들이 자기 남편을 왜 찾는 거래? 아유, 무서워 죽겠어. 하루 온종일 그냥 족구를 하고서 아파트 앞에 죽치고 앉아있는데 애들이 이 앞을 못 지나갔다니까. 여기요. 303호 사모님 오셨네. 사모님, 이유는 모르겠다만 아파트 주민분들이 영 껄끄러워 하셔서요. 이야기는 다른 곳 가서 좀 나눠주세요. 반장 아주머니와 경비 아저씨까지 나서서 저를 그 남자들에게 밀었어요. 저는 살면서 이런 광경은 드라마에서만 봤는데 저런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는 게 믿어지질 않았어요. 영문도 모른 채 덩치가 커다란 남자 2명과 아파트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김수철 씨 아내분 맞으시죠? 들으셨는지 모르겠다만 남편분이 지금 저희한테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어서 상황이 되게 이상해졌어요. 돈이라니 심장이 땅끝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근래에 남편 행동이 이상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돈 관련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에 그 남자들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체 무슨 일인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남편분이 저희한테 4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게 원금이고요.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요즘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다 법에 걸리는 거 아시죠? 저희 더 늦게까지 있지도 못합니다. 일단 남편분이랑 연락 좀 닿게 해주세요. 연락이 돼야 이자를 깎아주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이봐요! 김수철 씨! 실장님, 저기요! 저 사람 아닌가요? 4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렇게 큰 돈을 사채에서 빌렸었다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것 같았죠. 그때 골프채 가방을 둘러매고 천천히 걸어오는 남편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언제 저런 건 또 샀는지 새 골프복으로 위아래 쫙 빼입었더군요. 그 남자들보다 제가 더 빠르게 달려가서 남편을 붙잡았어요. 당신, 이 옷은 다 뭐야? 이것도 새로 산 거야? 골프백은 또 뭐냐? 당신 4천만 원 어디다 썼어? 어디다 썼길래 사채에서 4천만 원을 끌어다 갔어? 빨리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보라고.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집 앞까지 온 건데?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저와 아이들이 옷 한 벌 사려고 하면 다 언제 입을 거냐고 그렇게 핀잔을 줬던 지난날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제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건 귀에 들리지도 않는지 제 등 뒤로 달려오는 그 남자들을 보고는 꽁무니 빠지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 와중에 골프채가 들어있는 가방은 소중하게 안고 있는 꼴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골프채가 비싸긴 한가 보네 싶은 생각이 들며 저 꼴을 내가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건가? 화가 벌컥 나더군요. 저 인간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동네에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사니? 어떻게? 눈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남편과 빚쟁이들. 그 모습을 보는데 세상이 나를 몰래카메라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덩치가 큰 남자들은 남편을 뒤쫓아 달려갔죠. 아파트 입구에 모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을 애써 무시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그대로 신발장에 주저앉아 내 몸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제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제가 상황 파악을 하려 했던 거죠. 이미 일이 벌어진 뒤에 말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신발장에 앉아 있는데 문득 남편을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이 녀석아, 너 지금 아빠 주변 친구들은 다 자기네들 자식들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오고 난리야. 네가 영원히 이팔 청춘일 것 같지? 네 나이면 옛날에 자식이 벌써 중학교엔 들어갔어. 당시에 2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집안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창 일하고 놀러 다니고 할 나이에 노처녀라뇨. 어쨌든 저는 집안 어른들의 등살에 떠밀려 선자리에 나갔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만 해도 20대 후반이 되면 노처녀 소리를 듣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처녀 소리를 들으며 등 떠밀려 나간 선자리에는 말쑥한 감색 양복이 잘 어울렸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나쁘지 않았죠. 그 사람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선자리 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가져왔겠죠. 상미 씨, 우리 3번이나 만났으니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집안끼리는 이미 잘 알고 계신 상태니 더 재고 따지면 힘들기만 하죠. 저는 그쪽이 마음에 듭니다. 저랑 결혼하시겠어요? 3번 만났을 때 그는 마치 계약을 하는 것처럼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라디오나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대단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저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그 말이 좋았어요. 아니, 너희 시댁은 그렇게 돈이 많다면서 결혼식에 고작 돈을 그것만 쓴다고 하니? 기껏 부잣집이라고 해서 우리 딸 좋은 집에 시집 보내나 했더니 왜 그렇게 아낀다니?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래도 아버님이 나 아파트 선물로 주신다고 하잖아. 그거면 됐지.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주고받는 그것보다 집이 훨씬 낫지. 안 그래?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도 돈에 있어서는 꽤 깐깐했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좋았어요. 경제관념이라고 없던 저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짝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친정에서는 시댁에서 너무 아끼는 부분을 보면서 많이 걱정하셨어요. 제가 고생을 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한테 괜한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살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건 뭣도 모르는 20대 철부지의 생각이었죠. 남편은 당시에 영업사원으로 일을 했어요. 많이 벌면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었으나 남편은 그러진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조금씩 벌어오는 돈 중 적금을 넣고 남은 것으로 얼마나 알뜰하게 살려고 하는지 허리가 휜다는 게 뭔지 알게 되었어요. 친정에서는 돈이 많지는 않았어도 조금은 넉넉하게 사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남편은 뭐든지 2개 사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치가 심해? 하나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사려고만 해? 화장실 물도 몇 번씩이나 내리고 말이야. 아까운 줄 알아야지. 밥 한 숟갈 먹고 생선 한 번 쳐다본다는 자린고비 아시죠? 제 전남편이라는 사람은 자린고비를 능가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저는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부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저와 쇼핑백을 접거나 화장품 상자를 접으며 용돈벌이를 착착 했어요. 하나 접을 때마다 100원씩 쌓이기에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용돈을 열심히 벌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크면서 사춘기가 오자 그마저도 흔들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해합니다. 그 나이 아이들은 누구나 친구들 유행을 따라가고 싶어 하니까요. 엄마, 나도 브랜드 있는 거 사달라고. 이런 짝퉁 들고 가면 쪽팔려 죽어. 아이들에게 저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미안함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몇 번은 친정에서 돈을 받아다가 사주기도 했지만 그걸로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맘을 먹고 유행한다는 패딩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입히고 싶어 몰래 적금을 깼습니다. 엄마, 나 이거 진짜 사도 돼? 이거 진짜 비싼 브랜드인데 괜찮아?
괜찮지, 그럼. 안 될 게 어디 있어. 엄마 돈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 그래도 아빠가 맨날 못 쓰게 하잖아. 맞아, 엄마. 생각해보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 내 새끼들, 그냥 엄마가 사준다고 할 때 얼른 사. 엄마도 엄마 노릇 좀 해보자. 아이들은 그동안 안 사고 안 쓰는 게 익숙해져서 막상 사라고 하니 머뭇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더 미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패딩에 운동화까지 사고 나니 아이들은 입이 이만큼 벌어지게 신나했어요. 그날 아이들과 외식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예요.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거실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싸한 분위기에 아이들에게는 어서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당신 제정신이야? 적금을 깨? 어디다 쓰려고 이걸 깨? 애들 옷이랑 신발 사주는 게 대수야? 그거 좀 아끼고 살면 되지 그까짓 걸 못해. 애들 저거 유행 따라가는 거 그거 한때야 한때. 무슨 돈 못 쓰고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 귀신 붙었다. 나도 우리 애들한테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사주고 싶다. 당신한테는 그까짓 거일지 몰라도 나는 못한다. 결국 뭐 다툼이 있었죠. 내 자식들에게 고작 옷 사주고 신발 사준 걸로 이렇게 싸워야 하나 싶었어요. 서로 미안하다, 어떻다 화해 과정은 없었지만 남편은 다음 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고 다음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는 것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대신했습니다. 그래도 그날 목청껏 싸운 덕분이었죠. 그전보다는 생활비를 더 받아 아이들에게 쓰는 것도 넉넉하게 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부부라는 게 이렇게 맞춰가며 살아야 하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우리 가족한테는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역시 저의 착각이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혼자 사시던 시아버님이 쓰러지시고 말았어요. 나 퇴원해도 된다니까요. 이게 다 돈인데 뭐 얼마나 대단한 약이라고. 아버님, 병원에서 조금 더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조금만 더 계시다 가요. 링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아이고 됐어. 나는 집이 더 편한 사람이야. 여기 있다가 없던 병까지 생기겠다. 아버님, 링거 다 맞을 때까지 계셔야 하고요. 병원비 더 늘어나는 거 없으니 그냥 좀 맞고 가세요. 네? 그럼 뭐 별 수 없고. 위의 대화만 들어도 제 시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아시겠죠? 남편보다 더한 구두쇠인 아버님은 퇴원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계셨습니다. 링거 그거 다 맞으면 돈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아버님은 앓던 지병이 심해지시고 연세도 있으셔서 병원에 좀 더 있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아이들만 놔두고 타지에 있을 수 없어 아버님을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유 됐어. 입원하면 그거 다 돈인데 됐다. 내가 오래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돈까지 쓰고 죽겠냐. 아버님은 한사코 거부하셨지만 자식된 도리로 그럴 순 없었죠. 저와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아버님을 간호했어요. 사실상 제가 혼자서 계속 간호를 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시누이는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두 번 왔어요. 그마저도 저한테 연락해서는 대신 좀 가달라고 부탁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도 아니고 자기 아빠인데 괘씸하단 생각도 들었죠. 그래도 시아버지와의 대화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버님과 대화한 시간보다 병원에서 간호하며 시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더 길었거든요. 예, 어머마. 그 녀석이 나 닮아서 뭐든 너무 아껴서 힘들지. 내가 넉넉하게 남겨놓고 갈 테니 너희는 좀 편안히 살아라. 이 나이 되니 그게 좀 자식들한테 미안하더구나. 아이고, 우리 아버님 또 이상한 소리 하신다. 아버님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건강해지셔서 손주 손녀 결혼하는 것까지 보셔야죠. 말 나온 김에 내 유언장 작성하는 변호사 그 양반 좀 불러줄래? 아버님은 한참을 병실에 계시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정정해지시더니
저에게 미안하단 얘기, 고맙단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변호사까지 불러 유언장을 마무리하시기도 했어요. 며칠 후 아버님은 정정하시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곧 숨을 거두실 것처럼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고모를 불러 아버님의 임종을 지키도록 했어요. 아버님의 변호사까지 모두 도착하고 변호사가 유언장의 내용을 공개하려고 할 때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뭐하고 서 있어? 당신은 좀 나가 있지? 우리 아버지 유언장인데 당신까지 있을 필요가 없잖아. 기가 막혔지만 병실이니 조용히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한참 뒤 변호사가 나왔고 저도 병실에 들어가 시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남편과 시누이 표정이 꽤 좋은 거로 봐서 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꽤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죠. 둘 다 아픈 아버지 앞에서 웃을 수 없어 꾹 참고 있는 그것으로 보였습니다. 본인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웃음을 참는다니 참 너무하다 싶었어요. 며칠 뒤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얼마나 받았는지 궁금해 물어봤어요. 솔직히 부부끼리 이 정도는 공유할 수 있지 않나 싶었지만 남편은 불편한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제가 사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알려주면 어디가 덧나나 싶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은 까맣게 잊은 채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저녁 식사비가 아깝다며 근처에 내리는 손님이 잡히면 집에 들어와 밥을 먹곤 했어요. 그런데 밤이 늦도록 오질 않아 연락을 해봤죠. 오늘 나 좀 늦어. 거래처 팀장님들하고 한잔하고 들어갈 거야. 많이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 시끌시끌한 소리로 봐서 이미 밖에서 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짠돌이가 밖에서 사람들이랑 어울려 술을 먹다니. 기존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꽤나 자주 반복되었어요. 당신 오늘도 늦게 들어와? 저녁 밖에서 먹고 요즘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가 또 불만인데 내가 일이 많으면 당신만 좋은 거 아니야? 내가 돈을 벌어와야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쇼핑도 하고 돈도 펑펑 쓸 거 아니야. 어쨌든 내가 알아서 들어올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자.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은 시아버지의 장례 이후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좋게 생각하려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자기 인생이 다르게 느껴진 걸까? 그래서 돈을 쓰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그동안 빡빡하게 살아와서 이제야 사춘기가 오나 하고 말입니다. 덕분에 저는 꼬박꼬박 식사를 차리던 일을 하지 않아도 돼서 은근히 좋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론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 사람이 하지 않던 일을 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고 하잖아요. 나 동창놈들하고 일주일 정도 여행 갔다 올 거야. 생활비는 통장에 넣어놨어. 짐은 안 챙겨줘도 돼. 내가 알아서 다 챙겨서 차에 실어놨어. 당신도 좀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허구한 날 애들, 집 뭐 그렇게만 살 거야? 당신 집에서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숨이 다 막혀. 에휴. 빨래 한번 개어본 적 없는 사람이 짐까지 챙겨놨다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부랴부랴 여행을 가겠다고 나서는 걸 보고 황당했습니다. 게다가 일주일씩이나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러면서 저한테 왜 친구들을 안 만나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누구 때문에 친구들 관계가 다 끊어져 나갔는데 저를 그렇게 만든 당사자가 본인이면서도 그걸 까맣게 잊고서는 저를 답답한 여자 취급하는 게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몰라요. 오늘도 남편 때문에 못 나와? 좀 그렇게 됐어. 미안해. 우리 남편 저녁 챙겨줘야 해서. 다음에 보자. 으이그, 뭐 장례식 때는 올 거니? 그거 밥 한 끼 하루쯤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나와도 되지 않아? 우리 못 본 지 벌써 한참이야. 저는 남편이 친구도 만나지 않고 매일같이 집에서 밥을 먹으니 덕분에 친구들이 모두 떨어져 나갔어요. 연락을 해주던 친구들도 점점 지쳐 이제는 제가 을에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친구들을 만나느라 들어오지 않는다니 그저 어이가 없었죠. 저는 남편이 생활비를 넣었다는 통장을 보고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 넣었던 금액의 2배나 넣었기 때문이에요. 로또가 당첨됐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모아둔 돈이 많다는 건 압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이니까요. 이전과 다르게 돈을 넉넉히 주니 좋았지만 그래도 갑자기 씀씀이가 커지니 불안했습니다. 언니,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적금 다음 달이면 만기인데 지금 깨기가 너무 아까워. 김서방이 생활비를 안 줬어? 저번에는 많이 줘서 이상하다며. 야, 제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아무래도 영 이상하다. 내 말이 도통 말은 안 하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영업 실적이 요새 잘 안 되나 싶기도 하고 나도 나가서 일이라도 해야 하나? 그 이후로 생활비를 주는 날짜가 들쭉날쭉해져 곤란한 상황이 생기곤 했어요.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적금을 깨서 썼는데 그조차 남편이 모를 만큼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있는 게 분명했죠. 저 역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일자리를 알아볼까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첫째 아이 친구 엄마가 저에게 공방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주었어요. 어려울 거 하나 없어. 내가 자기 손재주 몰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수강생들한테 같이 알려주고 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을 거야. 시간도 짧고 집하고도 가깝고. 집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 공방이었고 하루에 5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라 조건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승낙하고 출근을 하게 되었죠.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면서부터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 연연하지 않게 되긴 했지만 남편이 자꾸만 생활비를 제때 주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었거든요. 남편이 몇 번의 여행에서 돌아온 뒤 어느 날은 계절이 바뀌어 옷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도 출근을 하다 보니 옷을 입는 게 생각보다 스트레스더라고요. 남편 모르게 옷을 몇 벌 사 입었는데 요즘 남편이 워낙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 제가 옷 산 걸 모르는 눈치라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둔 풀어놓지 않은 가방이 있어 정리를 하기 위해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골프웨어 몇 벌이 드라이 클리닝이 되어 가방 안에 잘 모셔져 있었습니다. 세탁소에서 붙인 택도 떼지 않은 상태라 알 수 있었어요. 아이들 패딩도 드라이 클리닝 하려면 남편 눈치 보면서 하던 저였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골프 슈즈와 선글라스, 그리고 모자, 장갑 등등 새 것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제부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요즘 불륜 커플끼리 골프 가기도 하고 골프 캐디들하고 바람나는 사람도 많다잖아. 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언니한테 전화해 한참을 털어놓았더니 혹시 바람이 아니냐는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요새 좀 이상하긴 했는데 정말 바람이려나 싶은 마음에 덜컥 마음이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제 의심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을 때 덩치 큰 업자들을 통해 남편이 사채까지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뚱거리며 골프채를 안고 사라진 뒷모습을 떠올리며 이 남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지만 먼저 당사자에게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대체 뭘 감추고 있는 걸까 싶었습니다. 정말 외도라면 아이들도 다 컸겠다. 깔끔하게 이혼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중이라 그런지 연락이 닿질 않더군요. 그때 제 눈에 남편 서랍장 위에 놓여진 우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카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신용카드 내역과 관련한 우편물이 있더군요. 내가 이걸 보는 게 맞나 아닌가 싶은 마음에 손을 벌벌 떨며 확인했습니다. 내역에 찍힌 것들이 아주 가관이었거든요. 골프웨어를 산 백화점, 명품샵은 물론 식당도 찾아보니 한 끼에 몇십만 원이 훌쩍 넘는 비싼 곳들이었습니다. 상호명에 지역이 들어간 곳들을 보아하니 여행지에서 갔던 곳들도 있는 것 같았고요.
남편이 모두 구매한 걸로 보아 바람을 피우는 중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친구들과 간 여행에서 본인 카드로 다 긁을 수 있겠나 싶었어요. 이건 솔직히 100% 아니야? 너무하다, 최서방 진짜. 아무리 선봐서 결혼한 거라지만 여태까지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라니? 그러게 내가 진작부터 이상하다고 너한테 얘기했었지. 으이구, 이 답답아. 언니는 저를 답답해했고 결국 저는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가기는 무서워 언니를 대동하고 흥신소에 가서 남편이 그동안 뭘 하고 다녔는지 사사치 알려달라고 했어요. 2주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흥신소 직원에게 남편의 그간 행적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남편분이 외도는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단지 돈을 과하게 쓰셨을 뿐이에요. 이분 현재 빚이 상당하시던걸요. 아유, 이런 분은 제가 또 처음 봅니다. 보통 이 정도로 돈 쓰는 거는 100% 여자가 있거나 하는 경우인데 뭐 한다고 이렇게 빚을 지신 건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불행이라고 해야 하나.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씀씀이가 커진 게 빚으로 남아있었다는 게 문제가 되었죠. 알고 보니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님에게서 받은 땅을 팔아치웠던 거였습니다. 그 땅이 무려 2억이 넘었더군요. 짠돌이가 갑자기 큰 돈을 만지게 되니 어지러웠나 봅니다. 신용카드를 만들어 아무 생각 없이 긁히는 대로 되는 대로 펑펑 쓰다 보니 2억을 홀랑 날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구들도 불러 자기가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여행 경비까지 다 대주며 호구 노릇을 톡톡히 했더군요. 돈을 그만큼 쓰니 주변에서 형님 아우하며 사람들이 붙었겠죠. 점점 더 비싼 걸 먹고 마시고 몸에 걸치니 결국 돈이 다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그 생활이 끊기가 쉽지 않았겠죠. 돈을 모으기는 어렵지만 펑펑 쓰기만 한다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겠어요. 주변에서도 다 떠받들어 주는 것 같고요. 그러니 갖고 있던 차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또 대출받았던 겁니다. 누가 주식이 좋다고 했는지 주식을 한다고 몽땅 넣었다가 수익은커녕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사채를 쓰게 됐고 결국은 택시마저 팔았더군요. 그 외에 카드로 받는 대출, 은행에서 받는 대출 등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경제관념이 철두철미한 줄 알았던 남편은 그저 아끼는 것, 모으는 것밖에 모르는 바보였던 것입니다.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는 헛똑똑이 말이죠. 너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하게 먹고 너라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안 그럼 아파트고 뭐고 홀랑 날아간다. 네가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거야. 그래야 애들한테 피해가 안 가지. 언니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살 집까지 남편에게 내어줄 수는 없어 지켜야 했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이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시아버님이 제게 결혼할 때 선물로 주신 집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이 집도 날아갔을 거예요. 그 와중에 사채업자들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몇 번이나 저희 집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열어주지 않고 집에 없는 척을 했어요. 그러자 밤에 누군가 도어락을 조작하는 소리까지 들리는 날도 있었죠. 너무 무서워 도어락 외에 걸쇠도 2중, 3중으로 걸어두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사채업자들은 아파트 문 앞에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무작정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죠. 저희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고 증언을 해주었지만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좀 빠르게 처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급히 이사를 좀 가고 싶어서요. 제가 수수료는 더 얹어드릴게요. 근데 자기야, 내가 자기 못 믿는 건 아닌데 안 그래도 그 집 요새 사채업자들 온다며. 그런 집 팔기가 좀 쉽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부동산에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동네에 사채업자가 수시로 오는 집이라는 게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빚쟁이들까지 연락을 해대는 통에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카드사에서 날아오는 우편물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돈이 좀 필요하다면서 돈을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는 한다는 말이 저딴 말이라니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내가 바본 줄 알아? 이미 당신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도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뭐? 돈을 더 찾아? 당신 아버님한테 받은 땅 팔아서 2억 넘게 펑펑 쓰고 다닐 때 내 생각했어? 나랑 우리 애들한테 그걸로 요만큼이라도 해준 게 있냐고. 당신이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그런 조사까지 했어? 당신 아주 무서운 여자구나. 그리고 여태까지 당신이 먹고 산 건 내가 벌어온 거 아니고 다 뭔데? 내 아버지 유산을 널 왜 줘? 내가 내 아버지 유산 좀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 됐고 내일 새벽에 돈이나 찾아서 나와. 다음날 새벽, 어제와 같은 번호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솔직히 고민했어요. 아파트 공원으로 나오라고 했죠. 아파트 공원으로 가니 저 멀리 다리를 덜덜 떨고 있는 남편이 보였어요. 얼굴이 퀭한 게 며칠 제대로 먹지도 못한 거지 몰골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른 건 묻지도 않고 돈이 어디 있는지 그거 묻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돈은 어딨어? 그것만 주고 빨리 들어가. 여기 있으면 나 죽어. 아, 뭐해? 얼른 돈 내놓으라니까. 돈 없어. 당신한테 돈 못 줘. 참 대단한 인간이다. 당신 애들은 안 궁금하니? 애들이랑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안 궁금해? 됐다. 여기 도장 찍어. 내가 찍을 수도 있는데 얘기는 해주고 접수하려고 들고 왔어. 지금부터 녹음도 돼. 여기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저는 솔직히 남편의 상한 몰골을 보자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어서 그런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며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을 되뇌이면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뭐? 이혼? 아이고, 이 여자가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당신 미쳤어? 이 집도 우리 아버지가 해준 거고 적금도 내가 모은 거야. 그게 다 당신 거 같아? 당신이 한 게 뭔데 가만히 앉아서 날로 먹으려고 해? 남편은 저에게 손찌검이라도 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달려나온 건지 아이들이 제 앞을 막아서며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남편 역시 적잖게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은 남편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당장 떠나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세 사람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말이에요. 언제 이렇게 든든하게 컸나 싶기도 하면서 못난 모습을 보여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이 합세하니 이혼 서류에 순순히 도장을 찍고는 물러났어요. 터덜터덜 걸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등이 저렇게 작았었나 싶더군요. 사실 남편에게 처음 전화가 왔을 때 정말 돈을 찾아서 줘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당장 아이들하고 먹고 살 돈도 있어야 하니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았어요. 친정에서는 고민할 것도 없다고 하고 이혼하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혼자 결정하기는 어려워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아이들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일부러 묻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남편 복 없는 것은 자식 복도 없다고 하던데 저는 자식 복은 넘쳐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덕분에 용기를 얻어 저는 돈 대신 이혼 서류를 들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돈을 달라고 애걸복걸 해댔습니다. 그저 한심했어요. 저한테는 그렇다 쳐도 아이들한테까지 그렇게 무능한 아빠의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었을 텐데. 남편한테 남아있던 일말의 동정심까지도 떨어져 나간 상태였죠. 간간히 전화를 해서 헛소리를 해댈 때면 더 역겹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혼만 마무리되면 두 번 다시 볼 일 없는 인간이다 꾹꾹 참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무탈이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본인도 순순히 도장을 찍어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예상을 빗나가는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모은 돈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었죠. 내가 억울해서 안 되겠어서 그렇다, 내가 여지껏 니들 3명 먹고 살게 해준 거 내가 돈 벌어다 줘서 니들이 먹고 살았던 거 아니야. 내가 모은 거 다 받을 때까지는 나는 이혼 못 해줘.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위자료 다 주고 가. 정말 기가 막혔죠. 본인 사치하는 동안 집은 돌보지도 않아놓고 이제와 그걸 달라고 하다니 양심이 도대체 어디 있나 싶었어요. 그래도 자칫 대응을 섣불리 하거나 잘못했다가는 남편이 외벌이로 살아온 세월 동안 모아왔던 걸 모두 넘겨줘야 할까봐 덜컥 걱정되었어요. 뭐 어쩌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 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엄마는 강하잖아요.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저희 가족은 혹시나 남편이나 사채업자가 또 찾아올까 싶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남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자 어느 날은 이제야 소식을 들었는지 시누이가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혼이라뇨. 언니, 혹시 우리 오빠가 받은 땅 그거 혼자 차지하려고 이래요? 아무리 그게 욕심나도 그렇지 이혼은 좀 아니죠. 오빠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제 그런 적 있었나요? 솔직히 말해서 아가씨한테 제가 섭섭하게 한 거 있어요? 제가 아버님 간호도 다 했는데 전화해서 이게 무슨 막말이에요. 그 땅 저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 무슨 소리예요? 언니는 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언니, 그 땅 오빠가 얘기 안 해줬어요? 그거 우리 아빠가 언니랑 반반씩 나눠준 거예요. 언니 병간호 해주고 그간 짱돌이 남편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거 미안해서 아버지가 언니한테도 남겨주신 건데? 시누이의 입을 통해 들은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한테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남편은 아버님이 제게 남기셨다는 게 못마땅했었나 봅니다. 만약 처음부터 저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저는 남편에게 다 주고도 남았을 사람이었어요. 어차피 남편 돈이나 제 돈이나 다 같은 거로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돈을 목전에 두니 남편은 아무래도 원래 제가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위자료는 우리가 받아야 할 판이었지만 빈털터리인 남편에게 위자료까지 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싶어 이 정도로 서로 마무리하자 싶었는데 본인이 먼저 이렇게 싸움을 걸어주니 기왕 이렇게 된 김에 그럼 제대로 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만 변호사 말로는 제가 이긴 거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지식이 없는 제가 생각해도 이 싸움은 제가 이긴 거나 다름없었죠. 남편 놈은 자기가 이기지 못할 걸 뒤늦게라도 안 것인지 저한테 여러 번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다시 합치면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무슨 애들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혼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 세상에 인과응보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고 아내고 자기 옆에 있던 가족들을 외면한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려나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마 몇 개월 안에는 이혼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께 짧게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